여러분, 오늘 아랍에미리트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이었어요. 한 군사 외교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자이드 알만수리, 아랍에미리트 합참전략관 28년 경력의 군인이었어요.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공식 기록에 없는 이야기를 해드리겠다고요. 그날 밤 페르시아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나라가 왜 왔는지, 그리고 그 나라의 무기가 어떻게 역사를 바꿨는지를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그냥 들었습니다. 2시간 동안요. 여러분, 한국이요. 가전제품이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이란 정부가 한국을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대한민국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어요. 위성도 없이 신호도 없이 열만 따라서요. 단 10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10분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0일 새벽 2시 14분이었습니다. 두바이 합동작전 사령부 지하 벙커 자이드는 당직 중이었어요. 28년 군 생활 동안 야간 당직은 늘 평온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새벽은 조용한 나탄 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당직 통신병 하미드가 헤드셋을 벗으며 일어섰습니다. 위성항법 신호가 전면 소실됐습니다. 하미드가 가리킨 건 레이더가 아니었어요. 두바이 스마트시티 통합 관제 모니터였습니다. 자율주행 관제, 드론 항로, 공항 계기 착륙, 항만 접안 유도. 그 전부가 동시에 붉은 잠금 상태였어요. 벙커 감시 카메라 화면을 봤습니다. 왕복 16차선 도로에서 자율주행 택시 한 대가 3차선 한복판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연쇄 추돌이 시작됐습니다. 소리는 없었어요. 감시 카메라니까요. 그 침묵이 더 끔찍했습니다. 28년간의 직관이 단 하나의 단어로 수렴했어요. 전파 교란. 레이더 화면 한쪽에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리안 파루크, 이란 혁명수비대 전자전 부대 최고 고문 62세. 5년 전 그가 말했어요. 현대의 모든 정밀 유도 무기는 위성 항법 없이 고철입니다. 그때 자이드는 피식 웃었습니다. 지금 그 웃음이 목구멍에 걸려 있었어요. 그때 군용 위성 전화가 울렸습니다. 칼리드였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해군 중위 27세. 올해 1월 페르시아만 초계함 알다나함에 배속됐어요. 스스로 지원한 자리였습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으니까요. 28년 동안 이 나라 바다를 지키겠다던 아버지처럼요. 자이드는 아들이 태어나던 날을 기억합니다. 27년 전 새벽 3시였어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서 있었어요. 아내가 진통을 버티는 동안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들입니다. 28년 군 생활에서 한 번도 흘리지 않은 눈물을 그날 처음 흘렸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별일 없죠? 두바이 전체가 신호를 잃은 이 순간에 별일 없냐고 묻는 겁니다. 자이드가 물었어요. 칼리드, 지금 한 위치가 어디냐? 아버지가 아시는 곳이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칼리드의 구역은 호르무즈 해협 입구 방어선 최전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구역은 미군 하푼 포대 방어 범위 밖이었습니다. 3년 전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어요. 미국 측이 직접 그은 선이었습니다. 3년 전 항의했을 때 미군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랍에미리트는 자체 방어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 말이 지금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통화를 끊었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레이더를 봤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기지 방향에서 고속 이동체들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자폭 고속정이었어요. 백기였습니다.
그때 벙커에 스미스가 나타났어요. 미국 방산 에이전트였습니다. 짙은 남양복에 성조기 빈배지, 판형 컴퓨터를 들이밀었어요. 들을 하푼 포대 수동 발사 지금 당장이요. 화면에 뜬 건 발사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잠금 상태, 원격 접속 제한, 인증 코드 필요. 미국 본부 서버가 포대 전체를 원격으로 잠가버린 겁니다. 우리 돈으로 산 무기를 우리 땅에 설치한 장비를요. 자이드가 주먹으로 콘솔을 내리쳤습니다. 제 아들이 그 바다에 있습니다. 스미스가 1초 동안 그를 봤어요. 아버지의 말을 들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본국에 상황 보고하겠습니다. 뒤돌았어요. 제 아들의 목숨이 보고 사안이었습니다. 영국 공군에 무전을 넣었어요. 긴급 임무 배정됐습니다. 지원 불가합니다. 프랑스 해군에 돌렸습니다. 오폭 위험, 지원 불가합니다. 알막툼 장관이 백악관 직통을 잡았어요. 확전 방지, 추가 무기, 수송 불가하다. 알아서 하라. 그리고 미군 기술자들이 서버실로 들어갔습니다. 드라이버 돌아가는 소리, 케이블 뽑히는 소리, 데이터가 사라지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떠난다. 당신들은 알아서 하라. 미군 장갑차 6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28년간 동맹이라고 불렀던 나라가 사라지는데 걸린 시간은 11분이었어요. 11분이었습니다. 자이드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군복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모서리가 접히고 땀에 절어 너덜너덜해진 명함 한 장이 나왔어요. 3년 전 두바이 방산 전시회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받은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온 연락관이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비궁 유도로켓 체계. 자이드는 훑어보다 덮었어요. 가전제품 만드는 나라에서 무기라고요. 피식 웃으려다 한 줄이 눈에 걸렸습니다. 적외선 탐색기, 위성이 아니라 열을 본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알았습니다. 위성이 없어도 열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요. 연락관은 명함을 내밀었어요. 자이드는 받지 않았습니다. 명함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연락관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주워서 조용히 서류 위에 올려놓고 나갔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 연락관 자신의 명함이 아니었습니다. 비공체계 종합 책임자의 명함이었어요. 자기 상관의 것을 대신 들고 온 거였습니다. 그 명함이 3년 동안 자이드의 주머니 안쪽에 끼어 있었어요. 왜 버리지 못했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 연락관의 등이 잊히지 않았다고요. 허리를 굽혀 명함을 주웠던 그 등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벙커 천장이 흔들렸어요. 콘크리트 가루가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신호음 끝에 전화를 받았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가전제품 만드는 나라. 그 말을 한 입으로 도와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여기는 두바이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년 전에 무례했습니다. 비공이 필요합니다. 제발 확인하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 순간 자이드에게 남은 것은 너덜너덜한 명함과 바닥에 꿀린 무릎뿐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12시간처럼 느껴진 1시간이었습니다. 두바이 군용 활주로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체불명 수송기 한 대가 비상 착륙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 국적은 대한민국, 기종은 C-130.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상황에 수송기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나라도, 계약서를 꺼낸 나라도, 매뉴얼을 들이민 나라도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관제탑 병사의 목소리가 의아하다는 듯 올라갔어요. 전략관님, 한국이요. 모래 폭풍 속인데 지금 착륙하겠다고 합니다.
모래 폭풍이 활주로를 덮고 있었어요. 시야 30m. 이란 드론이 상공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을 뚫고 착륙하겠다는 건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착륙시키세요. 감시 카메라 화면 속에서 C-130이 흔들리며 내려왔습니다. 착륙이 아니라 충돌에 가까웠어요. 기체가 활주로 끝까지 미끄러지며 간신히 멈췄습니다. 후방 적재함이 열렸어요. 나올 것으로 예상한 건 특수부대였습니다. 최소 20, 30명요. 완전 군장의 방탄복 차림이었을 겁니다. 내린 건 5명이었어요. 달랑 5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구겨진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회사 마크가 반쯤 지워진 점퍼, 모래가 내려앉은 머리카락, 맨 앞에 선 사람은 손에 스패너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스패너를 드는 사람을 자이드는 처음 봤다고 했어요. 뿔테 안경을 쓴 젊은 사람은 낡은 노트북 2대를 양팔에 껴안고 있었습니다. 덩치 좋은 중년 남자는 배낭끈을 잡아당기며 허리를 폈어요. 마지막 한 명은 트랩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모래 위에 엎어졌습니다. 노트북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요. 그게 대한민국이 보내준 구원의 전부였습니다. 벙커 입구에서 그들을 맞았어요. 맨 앞에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경상도 억양이 묵직하게 깔렸어요. 비궁체계 종합 책임자 한수호입니다. 발사대가 어디입니까? 인사도 없었어요. 악수도 없었습니다. 처음 내뱉은 말이 발사대 위치였어요. 뒤에서 혀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막툼 국방장관이었어요. 5명이라니 미군 20명이 못한 걸 5명이 한다는 건가? 스미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자살 행위군요. 한수호는 장관도 스미스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마치 바람 소리를 무시하듯 벙커 내부를 살폈습니다. 그 무시가 장관의 혀차는 소리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한수호가 스패너를 들고 발사대 방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 기상이 공구 가방을 들고 따라갔어요. 기온이 40도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방진 마스크도 없었어요. 뿔테 안경의 젊은 사람 김재현은 벙커 안에 남았습니다. 콘솔 옆에 쪼그려 앉아 노트북을 비궁 레이더 서버 포트에 꽂았어요.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도가 기관총 쏘는 것 같았어요. 벙커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가 그 자판 소리였습니다. 비상등이 붉게 깜빡이는 가운데요. 3분쯤 지났을까요? 김재현이 멈췄어요. 안경 너머 눈이 좁아졌습니다. 형님, 레이더 로그 확인했습니다. 노이즈가 이상합니다. 뭐가 나왔냐? 지금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이 300개인데요. 실제 고속정은 100개입니다. 나머지 200개는 사막 지열이 만들어낸 허위 신호예요. 벙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막 지열, 40도 기온에서 레이더 신호가 왜곡된 거였어요. 이 상태로 비궁을 쏘면 3발 중 2발이 허공을 납니다. 실제 고속정 100기를 막기엔 탄약이 턱없이 모자랐어요. 보정 알고리즘 짤 수 있냐? 현장 데이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사막의 지열 패턴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침묵이었습니다. 김재현이 벙커 안을 둘러봤어요. 마지막으로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눈을 잠깐 감았다가 뜨더니 일어났어요. 당직 통신병 하미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통역이 옆에 섰어요. 밤마다 이 노이즈 패턴이 달라지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하미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벙커에서 누군가 하미드에게 기술적인 질문을 한 건 처음이었어요. 미군 기술자들은 커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장성들은 이름조차 몰랐어요. 하미드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주저하더니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연필로 빼곡하게 적힌 숫자와 그래프, 시간대별 사막 지열 변화,
그리고 레이더 노이즈의 변화, 두 그래프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미드가 미군 근무 시절부터 매일 밤 혼자 기록해온 것이었어요. 아무도 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았어요. 새벽 2시에도, 새벽 3시에도요. 연필이 다르면 칼로 깎아가며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기록했습니다. 김재현이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이 느려졌습니다. 안경을 지켜 올렸어요. 페이지를 다 넘기고 하미드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였어요. 이 벙커에서 누군가 하미드를 기술자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하미드가 눈을 떴어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김재현을 봤어요.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요. 그때 밖에서 무전이 들렸어요. 한수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레이더 회전축에 모래가 꽉 끼었다. 냉각수도 바닥이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레이더 회전축이 멈추면 레이더가 죽습니다. 레이더가 죽으면 비궁이 눈을 잃어요. 알고리즘을 짜봤자 소용없어요. 경고등이 빨간색이 됐습니다. 레이더가 죽기 전까지 남은 시간 7분이었어요. 두 개의 위기가 동시에 왔습니다. 감시 카메라 화면에 이기상이 보였어요. 발사대 구조물 옆에 쪼그려 앉아 맨손으로 모래를 파내고 있었습니다. 공구 가방이 옆에 있었는데 열지도 않았어요. 달궈진 금속이었습니다. 손바닥 살이 타는 온도였어요. 경비대원이 뭔가를 외쳤습니다. 이기상이 고개를 젖히더니 계속했어요. 한수호가 이기상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같이 파기 시작했어요. 6분 남았습니다. 이기상이 일어섰어요. 배낭을 열었습니다. 물통을 꺼냈어요. 하루치 물이었습니다. 이 사막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전부였어요. 냉각구에 그대로 들이부었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요. 제 몫이 아니었어요. 자기 몸에 부어야 할 물을 기계에 부은 거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손이 나왔어요. 자이드였습니다. 자기 물통을 이기상 손에 쥐어줬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내미는 건 아랍에서 가장 깊은 인사예요. 수증기가 솟았어요. 뜨거운 금속이 식는 소리였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어요. 수치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자이드 옆을 지나갔어요. 알막툼 국방장관이었습니다. 황금시계를 찬 손목으로 벙커 문을 밀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주차장 방향에서 렌치로 무언가를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관의 차였습니다. 최고급 차였어요. 라디에이터 캡을 열고 있었습니다. 냉각수가 양동이에 쏟아졌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경비대원들이 양동이를 릴레이로 발사대까지 날랐습니다. 이기상이 낡은 수도 테이프로 호스를 연결했어요. 3번, 5번, 7번. 손이 부어 있었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 숫자가 내려갔어요. 경고등이 꺼졌습니다. 빨간색이 사라졌어요. 벙커 안에서 누군가 숨을 내뱉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숨이었어요. 레이더 회전축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가 살아 있었어요. 이기상이 무전기를 잡았어요. 형님, 됐습니다. 두 마디였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이기상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칠고 가팠습니다. 한수호가 무전기를 내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그랬어요? 김재현이 실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미드의 수첩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보정 알고리즘을요. 화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300개 붉은 점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허위 신호가 걸러지고 있었어요. 하미드의 수첩이 살아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앉아 연필을 쥐었던 그 손이
지금 비공에 눈이 되고 있었어요. 250개, 200개, 150개, 100개. 숫자가 멈췄습니다. 나머지 200개의 허위 신호가 전부 사라졌어요. 진짜 고속정 100기만 남았습니다. 김재현이 안경을 벗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자판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29세였습니다. 하미드가 그 옆에서 수첩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어요.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닳아 글씨가 지워질 때까지 쓴 수첩이었어요. 그 수첩이 지금 레이더 화면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위성 항법 없이 쏩니다. 한수호가 말했어요. 벙커 구석에서 스미스가 말했습니다. 위성 없이 쏜다고요? 데이터상 불가능합니다. 5년 전 아리안 파루크가 말했어요. 현대의 모든 정밀 유도 무기는 위성 항법 없이 고철이라고요. 한수호가 대답했습니다. 비공 적외선 탐색기는 열만으로 목표를 잡습니다. 고속정 엔진열이 있는 한 유도대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전자전 최고 고문이 틀렸습니다. 비공은 위성을 보지 않으니까요. 열을 봅니다. 전파로는 열을 끌 수 없었습니다. 아리안 파루크가 40년 동안 연구한 전파 교란이 비공 앞에서는 소음에 불과했어요. 교전 허가합니다. 자이드의 목소리가 벙커에 울렸습니다. 28년 군 생활에서 수백 번 내린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이 명령은 달랐습니다. 칼리드가 저 바다 위에 있었으니까요. 27년 전 새벽 3시가 생각났어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들입니다. 그날 처음 울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바다 위에 있었어요. 한수호가 콘솔의 투명 안전 커버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아크릴이 갈라졌어요. 붉은색 발사 버튼이 드러났습니다. 벙커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하미드, 이기상, 김재현,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의 눈이 한수호의 손에 꽂혀 있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발사대에서 진동이 왔어요. 2번, 3번, 4번. 비공 포대 전체가 순서대로 불을 뿜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궤적이 뻗어나갔어요. 붉은 점 100개를 향해서요. 페르시아만 위로 비공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위성도 없이 레이저도 없이 엔진 열을 향해서요. 아리안 파루크가 고철이라고 했던 것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붉은 점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흔적 없이요. 그때 하미드가 소리쳤어요. 선두 고속정이 한포 사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벙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조준하는데 3초가 걸렸어요. 칼리드는 함교 안에 있었습니다. 3초 안에 비공이 닿아야 했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비공의 궤적이 선두 고속정을 향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칼리드의 함선까지 1.76km, 선두 고속정까지 비공의 거리 0.3km, 0.3km 차이였어요. 비공이 먼저 닿으면 칼리드는 살았습니다. 누구도 숨을 쉬지 않았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선두 고속정의 붉은 점이 꺼졌습니다. 그냥 꺼졌어요. 폭발음이 없었습니다. 화면 위에서 조용히 사라졌어요. 비공이 먼저였습니다. 붉은 점들이 계속 꺼졌어요. 10개, 5개, 1개, 마지막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비었어요. 칼리드의 함선 좌표가 화면 구석에 있었습니다. 전멸하지 않았어요. 조용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뜻이었어요. 위성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바람 소리가 없었어요. 함교였습니다. 아버지, 바다가 조용합니다. 한참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10분이었어요. 비공의 10분이었습니다. 위성도 없이 신호도 없이 열만 따라서요. 벙커 구석에서 스미스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붉은 점들이 꺼지는 화면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벙커 문을 열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작업복을 입은 5명이었어요. 벙커 안에서 누군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깊고 긴 숨이었어요. 오래 참아온 숨이었습니다. 벙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숨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두바이 군항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다나함이 돌아왔어요. 칼리드가 내렸습니다. 해군 중위 계급장 27살이었어요. 부두 조명 아래로 걸어왔습니다. 군인의 걸음이었어요. 그래도 칼리드였습니다. 칼리드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단단하고 곧은 어깨였습니다. 군인의 어깨였어요. 칼리드가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어요. 훈련받은 군인이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거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군사 옵서버 무함마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개전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보고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기상에 빨갛게 부은 두 손을 오래 봤습니다. 오늘 밤 페르시아만을 지킨 것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빈살만 왕세자 전하께 이미 보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차기 해안 방어 체계의 비궁으로 결정했습니다. 수십조 원짜리 방위 사업이었어요.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이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여온 시장이었습니다. 그 결정이 이 부두 위에서 났어요. 위성 없이 열만 따라가는 무기를 10분 동안 보고 나서요. 활주로에서 C-130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이드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명함이 나왔습니다. 3년 전 바닥에 떨어진 그 명함이었어요. 한수호 앞에 섰습니다. 두 손으로 건넸어요. 한수호가 명함을 받습니다. 자기 이름이 적힌 명함이었어요. 3년 전 바닥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잠깐이었습니다. 그 잠깐 동안 3년이 있었어요. 한수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낮게 숙였어요. 허리까지 내려갔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깊이 예를 갖추는 방식이었어요. 3년 전 명함을 바닥에 떨어뜨린 사람 앞에서요. 명함을 점퍼 안쪽 주머니에 천천히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C-130이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기체가 떠올랐어요. 올라가면서 작아졌습니다. 점이 됐어요. 하늘에서 사라졌습니다. 경례를 내리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8년 군 생활에서 경례할 때 손이 떨린 적이 없었어요.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하미드가 수첩을 하늘 쪽으로 조금 들었어요. 인사였습니다. C-130이 사라진 하늘을 향한 인사였어요. 자이드는 그날을 오늘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알막툼 장관은 지금도 황금 시계를 차지 않아요. 그날 라디에이터를 열다 빼놓은 뒤로요.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무기보다 사람이 먼저라고요. 하미드는 수석 교관이 됐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을 때 수첩을 채운 사람이요. 그 수첩이 임명장이 됐어요. 칼리드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페르시아만 바다 위에서요. 한수호는 끝내 발사대 위치를 물었던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했더니 한수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음에 또 잘 부탁드립니다. 가전제품이나 만드는 나라의 대답이었어요. 자이드는 그 말이 어떤 훈장보다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비궁이라는 이름의 뜻을 나중에 알았다고 자이드가 말했어요. 기수비활궁, 전파도 없이 신호도 없이 열만 따라가는 화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였어요. 말하지 않고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가전제품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은 사람 앞에서 허리를 굽혀 명함을 주운 나라였어요. 그리고 3년 후 그 명함을 들고 왔습니다. 모래 폭풍을 뚫고 달랑 5명이 구겨진 작업복 차림으로요.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비궁은 위성 없이 날아갑니다. 신호가 없어도 방향이 있으면 날아가요. 둘째, 하미드의 수첩은 아무도 봐주지 않을 때 만들어졌어요. 그 수첩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셋째, 한수호는 발사대 위치만 물어봤어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습니다. CRT에서 날아가는 것, 아무도 안 봐도 쌓는 것,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것,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